안녕하세요. 잠자리에서 듣는 재미있는 옛 이야기 밤동화 TV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방귀 며느리는 천둥 같은 방귀 때문에 시집에서 쫓겨난 며느리가 방귀를 적절할 때 잘 끼어 오히려 다시 대접을 받았다는 웃음과 감동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때로는 단점이라 여겼던 것이 장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전래동화 방귀 며느리를 통해 갖고 있는 단점을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슬기롭게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밤동화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방귀 며느리. 옛날 어느 집에 갓 시집을 온 새색시가 있었어요. 집안 살림은 물론이고 마음씨도 아주 고와 시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요. 식사 때가 되면 며느리는 정성껏 음식을 마련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진지 맛있게 드세요. 오냐 오냐, 얼마나 맛있게 차렸는지 입에 침이 다 도는구나. 며느리의 정성에 집안의 웃음소리는 더욱 커져갔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복스럽던 며느리의 얼굴이 자꾸만 말라가기 시작했어요. 얘야, 어디 아픈 게냐? 그럼 보약이라도 먹어보렴.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면 어서 다녀오너라. 시부모님이 걱정을 했지만 며느리는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식구들 모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하루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시어머님이 물었어요. 그러지 말고 오늘은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말해보거라. 며느리도 더 이상은 감출 수가 없었는지 마음을 먹고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시원하게 방귀를 낄 수가 없어서랍니다. 며느리의 말에 다들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방귀란 끼면 되는 거지 뭐가 걱정이란 말이냐. 그게 보통 방귀와는 다르게 아주 세거든요. 아무 걱정 말고 속 시원히 끼거라. 사람이면 누구나 다 끼는 방귀인데 세봤자지. 그럼 놀라지 마십시오. 먼저 아버님은 문고리를 잡으세요. 어머님은 소뚜껑을 잡으시고 서방님은 기둥을 끌어안으세요. 세 사람은 며느리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곧장 아무도 없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불까지 뒤집어 쓴 며느리는 힘을 주어 방귀를 뀌었어요. 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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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 그동안 참았던 방귀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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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방귀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천둥 소리 같아졌어요. 바람은 폭풍처럼 거세게 몰려왔지요. 시아버지가 잡은 문고리는 덜컹덜컹거리고 시어머니가 잡은 소뚜껑은 들썩들썩거렸어요. 마침내 방귀 소리가 kwa강 하고 났어요. 그 순간 세 사람은 동시에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쿵 하고 마당으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아이고, 이놈의 방귀가 사람 잡네.
세 사람은 어이가 없어 한참 동안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괜찮으세요, 아버지, 어머니? 네 눈에는 이게 괜찮게 보이냐? 신랑도 놀란 빛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센 방귀인 줄 누가 알았어? 며느리는 창피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며느리의 방귀 소리에 놀란 시부모님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사랑스럽던 며느리가 마치 괴물처럼 보였거든요. 안 되겠다. 너와 함께 살다가는 집마저 날려버리고 말 거야. 며느리는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신랑이 아무리 부모님께 빌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작은 보따리를 가슴에 안고 울면서 집을 나섰어요. 며느리가 친정을 향해 더벅더벅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험상궂게 생긴 산적들이 나타나 떡하니 앞길을 막았어요. 꼼짝 말고 가진 것 다 내놔. 며느리는 덜컥 겁이 났어요. 이 길을 지나가려면 가진 것을 다 내놔야 한다고. 하지만 전 가진 것이 이 보따리밖에 없는데요. 그럼 보따리라도 내놔야지. 칼을 든 산적 하나가 바짝 다가오며 소리쳤어요. 보따리를 풀어헤치던 산적이 화를 버럭 냈어요. 아니, 이 돈은커녕 옷가지밖에 없잖아. 안 되겠다. 그럼 너라도 잡아가는 수밖에. 며느리는 졸지에 산적에게 잡혀갈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순간 며느리의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옳지, 내 방귀로 이 녀석들을 혼내줘야지. 며느리는 주먹을 불끈 쥐고 힘을 모았어요. 그러고는 산적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 방귀를 뻥 하고 끼었지요. 산적들은 엄청난 방귀 폭풍에 멀리까지 날아가 콰당 하고 떨어졌어요. 아이고, 산적 살려. 저게 사람이야, 귀신이야. 산적들은 며느리를 쳐다볼 엄두도 못 내고 달아났어요. 산적을 물리친 며느리가 다리를 건너고 있을 때였어요. 여보, 잠깐만 기다려요. 어디선가 많이 듣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돌아다 보니 신랑이었지요. 신랑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쫓겨난 색시가 불쌍해 따라온 것이었어요. 부모님께 돌아가 다시 한번 사정해 봅시다. 부부는 오던 길을 돌아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거의 다다른 무렵이었어요. 신랑이 배가 고프다고 하자 며느리가 감나무를 가리켰어요. 저 감나무에 맛있는 감이 달려 있으니 따먹고 갑시다. 하지만 신랑이 아무리 애를 써도 손에 감이 닿지 않았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며느리는 감나무를 향해 엉덩이를 돌리더니 뿡 하고 방귀를 뀌었어요. 그러자 후드득 소리가 나더니 감이 와르르 떨어졌어요. 예, 며느라기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언제 나타났는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옆에 서 있었어요. 배고픈 사람을 도와주는 좋은 방귀라는 걸 몰랐구나. 감을 줍고 있던 며느리는 수줍어서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네 마음대로 방귀를 뀌려무나. 그 대신 그 방귀 끼기 전에는 꼭 말을 해야 한다.
뭐든지 붙잡고 날아가지 않게 말이다. 그 뒤로 며느리는 마음껏 방귀를 뀌며 잘 살았대요. 꿀강아지와 총각.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총각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집은 가난해도 총각은 늘 밝은 얼굴이었지요. 그러나 설이 다가오자 총각도 걱정이 되었대요. 차례를 지낼 음식을 장만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 어쩐담. 마침 어머니가 모시 한 피를 내놓았어요. 얘야, 장에 가서 이걸 팔아오너라. 모시는 금방 팔렸지요. 가벼운 걸음으로 집으로 가던 총각은 길에서 거지 아이 셋을 만났어요.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덜덜 떠는 아이들이 총각은 몹시 가여웠지요. 얘들아, 밥은 먹었니? 아니요. 그럼 날 따라오렴. 총각은 따뜻한 팥죽을 사주었어요. 다시 얼마쯤 가던 총각은 거지 노인 셋을 보았어요.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덜덜 떠는 노인들이 총각은 너무나 불쌍했지요. 식사는 하셨어요? 2끼나 굶었소. 그럼 절 따라오세요. 총각은 뜨거운 국밥을 사드렸어요. 이제 돈은 겨우 성냥만 남았어요. 그때 총각의 눈에 아기를 업은 장사꾼 아주머니가 보였어요. 아기의 볼은 추위로 파랗게 얼어 있었지요. 아주머니, 이 나팔 얼마예요? 성냥만 주세요. 총각은 성냥을 주고 나팔을 사주었어요. 그나저나 돈을 다 써버렸으니 어머니께 뭐라고 하지? 총각은 차마 집으로 갈 수가 없어 남의 집 담 밑에 쪼그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만 잠이 들고 말았지 뭐예요. 한밤중에 추워서 문득 잠이 깬 총각은 담장에서 뛰어내리려는 시커먼 그림자를 보았어요. 도둑이다! 놀란 총각은 나팔을 힘껏 불었어요. 도둑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쳤지요. 보물들을 모두 팽개치고 말이에요. 마음씨 착한 총각은 보물들을 주인에게 돌려주었지요. 그러자 주인도 보답으로 보물의 반을 뚝 떼어주었어요. 총각은 그 보물로 부자가 되었대요. 하루는 총각이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욕심쟁이 영감님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가르쳐 줄 수 있나? 응? 더 큰 부자이면서도 늘 욕심이 많은 영감님을 총각은 이번 기회에 놀려주고 싶었어요. 사실은 다 이 나팔 덕분이랍니다. 죽은 사람을 향해 이 나팔을 불면 죽은 사람이 도로 살아나거든요. 옳지.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주고 큰 돈을 받은 게로구나. 욕심쟁이 영감님이 나팔을 팔라고 자꾸 떼를 쓰자 총각은 1,000냥을 받고 나팔을 팔았지요. 영감님이 속은 줄 알면 펄펄 뛰시겠지. 그러면 그땐 어떻게 할까? 총각은 좋은 꾀가 생각났어요. 그 길로 장에 가서 강아지를 한 마리 샀지요. 그러곤 하루 이틀 사흘 아무것도 안 먹이고 꿀만 먹였어요. 꿀만 먹은 강아지는 꿀똥을 쌌지요. 며칠 뒤 욕심쟁이 영감님이 달려왔어요. 이웃마을 상갓집에 찾아가서 나팔을 불다가 몰매만 맞고 쫓겨났대요. 이놈이 날 속였겠다. 내 돈 1,000냥을 빨리 내놓아라. 저런, 아마 나팔을 잘못 부셨던 게로군요.
돈은 돌려드릴 테니 우선 이거나 좀 드세요. 총각은 떡을 한 접시 내놓았어요. 그러고는 벽장에서 강아지를 꺼내왔지요. 자, 꿀강아지야, 맛있는 꿀 좀 다오. 총각이 배를 누르자 강아지는 꿀똥을 쌌어요. 총각은 떡에다 꿀똥을 바르더니 냠냠 맛있게 먹는 거예요. 영감님도 좀 잡숴보세요. 꿀이 아주 달콤하답니다. 몸에는 또 얼마나 좋다고요. 영감님도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슬쩍 찍어 먹어보았더니 틀림없이 달콤한 꿀맛인 거예요. 세상에 꿀을 누는 강아지가 다 있네. 영감님은 꿀강아지가 몹시 탐이 났지요. 이복에 돈 1,000냥 대신 이 강아지를 주게나. 안 될 말씀입니다. 좋아, 1,000냥을 더 얹어주겠네. 어떤가? 총각은 못 이기는 척 꿀강아지를 팔았어요. 꿀강아지를 가져간 영감님은 강아지한테 하얀 쌀밥과 고기 반찬을 잔뜩 먹였답니다. 꿀강아지야, 많이 먹어라. 실컷 먹고 꿀을 듬뿍 내놔야 한다. 이틀 뒤 영감님은 생일 잔치를 열었어요. 손님들에게 떡을 골고루 돌린 다음 잔뜩 먹어서 배가 빵빵해진 강아지를 안고 왔지요. 자, 꿀강아지야, 맛있는 꿀 좀 내놔라. 영감님은 강아지 배를 눌러 떡 접시마다 꿀똥을 조금씩 누게 했어요. 이게 바로 꿀이라네, 꿀. 어서들 먹어보게. 얼마나 달콤한지 모른다네. 몸에도 그렇게 좋다는구먼. 영감님은 떡에다 꿀똥을 듬뿍 찍어 덥석 베어 물었지요. 손님들도 따라서 꿀똥을 찍어 먹었어요. 으이, 이게 뭐야? 개똥이잖아. 퇴퇴퇴. 이런 몹쓸 사람이 있나? 아이고 창피해. 아이고 분해. 욕심쟁이 영감님은 자리에 눕고 말았대요. 소문을 들은 총각이 영감님을 찾아왔어요. 죄송해요, 영감님. 많이 속상하셨죠? 돈 2,000냥은 여기 있습니다. 속은 일을 생각하면 괘씸했지만 영감님은 꽤 많고 의젓한 총각이 볼수록 탐이 나는 거예요. 이복에 내 사위가 되어주게. 그렇게 해주면 내 다시는 헛된 욕심 부리지 않겠네. 총각과 어머니는 영감님의 부탁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슬기롭고 의젓한 총각과 착하고 상냥한 처녀는 결혼하여 깨가 쏟아지게 잘 살았대요. 물론 욕심쟁이 영감님도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았답니다. 노루 동생과 누나. 옛날에 짐승 발자국에 고인 물을 먹으면 짐승이 되던 때가 있었대요. 노루 발자국에 고인 물을 먹으면 노루가 되고, 소 발자국에 고인 물을 먹으면 소가 되고, 토끼 발자국에 고인 물을 먹으면 토끼가 되고 그랬대요. 노루 동생과 누나.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오누이가 살았는데 먹고 살기가 어려워 이 마을 저 마을 또 돌아다녔대요. 그러다 하루는 산길을 가고 있는데 동생이 목이 마르다고 자꾸 칭얼거려요. 하지만 가뭄이 들어서 어디를 찾아봐도 먹을 물이 없었지요. 동생은 너무 지쳐 쓰러지고 말았어요. 누나가 놀라 이리저리 둘러보았더니 바로 앞에 있는 노루 발자국에 물이 조금 고여 있는 거예요. 누나는 얼른 노루 발자국에 고인 물을 동생에게 먹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동생이 부르르 진저리를 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노루로 변하고 말았어요. 이를 어째, 이를 어째. 누나는 노루가 된 동생을 붙잡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때 마침 사냥을 나온 원님이 그 모습을 보았어요. 왜 노루를 붙들고 울고 있어? 누나가 울면서 사정을 말했더니 원님은 누나와 노루 동생을 함께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원님은 마음 착한 누나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노루 동생이 살 집도 잘 지어주었죠. 누나는 날마다 노루 동생을 씻겨주고 먹여주고 잘 돌봐주었어요. 하루는 원님이 사냥을 떠나면서 누나에게 단단히 일렀어요. 내가 없는 동안 아무도 집안에 들여놓지 마시오. 그런데 원님이 떠나고 며칠이나 지났을까? 어떤 할머니가 대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이 불쌍한 늙은이한테 밥 한 술만 주시오. 누나는 대문을 꼭 닫은 채 말했지요. 지금은 아무도 드릴 수 없으니 다음에 오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밥 좀 달라며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누나는 할머니가 불쌍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누나는 할머니에게 맛있는 밥상을 차려 잘 대접해 주었어요. 할머니는 고기 반찬만 쏙쏙 집어먹더니 뒤뜰을 힐끔 보며 말했어요. 이제 배도 부르니 연못 구경 좀 시켜주시오. 누나는 할머니를 데리고 연못으로 갔지요. 그런데 연못가에 이르자마자 갑자기 할머니가 누나를 떠밀어서 연못물에 풍덩 빠뜨려 버렸어요. 그런 다음 펄떡 3번 제주를 넘더니 할머니가 누나로 둔갑을 하는 거예요. 노루 동생은 깜짝 놀라 큰 소리로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며 마구 몸부림을 쳤지요. 그때 마침 원님이 사냥해서 돌아왔어요. 노루 동생이 왜 저러는 거요? 원님이 묻자 가짜 누나는 시치미를 딱 떼고 말했지요.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빨리 죽여버려요. 원님은 그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그렇게도 아끼던 동생을. 아휴, 제정신일 때나 동생이지. 저렇게 미쳤을 때는 빨리 죽여야 돼요. 노루 동생은 울며 불며 몸부림을 치다가 마침내 노루집을 부수고 뛰쳐 나왔어요. 노루 동생은 연못 앞으로 막 뛰어가더니 물속을 들여다보며 큰 소리로 울었어요. 으아, 으아. 원님이 보니 암만 해도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당장 저 연못물을 퍼내라. 연못물을 다 퍼내니까 물밑에 가라앉은 누나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누나가 부스스 눈을 떠요. 노루 동생은 너무 기뻐 소리를 질렀어요. 누나! 누나! 노루 동생 입에서 사람 말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 순간 노루 동생은 부르르 진저리를 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사람으로 되돌아왔어요. 오누이는 어찌나 기쁜지 부둥켜 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가짜 누나는 이걸 보고 재빨리 도망을 쳤어요. 그러자 원님이
얼른 화살로 탁 쏘아 죽였는데 가서 보니 사람이 아니라 여우지 뭐예요. 천년 묵은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해서 못된 짓을 했던 거예요. 그 후로 오누이는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바보 돈절래. 옛날에 돈절래란 바보가 늙은 어머니와 살고 있었대요. 이름이 왜 돈절래냐고요? 그건 이 바보가 입버릇처럼 늘 돈절래 하고 다녔기 때문이에요. 그 바보는 돈 주워 올래라고 말한 것이지만 사람들에겐 그 소리가 돈절래로 들렸거든요. 돈절래는 마음씨가 봄 햇살같이 고와서 늘 어머니 걱정만 했어요. 하지만 잡초를 뽑으라고 하면 볼이나 뽑고 나무를 해오라고 하면 발등이나 찢고 밥을 지으라고 하면 새까맣게 태워 숫덩이 밥이나 지었다지 뭐예요. 하루는 돈절래가 빨래를 한답시고 탕탕탕탕 신나게 빨랫감을 두들겨 뗐는데 그만 옷이 너덜너덜 구멍이 숭숭 나버렸어요. 화가 난 어머니가 부지깽이를 높이 쳐들었지만 희죽희죽 웃는 아들을 보고 후유 한숨을 쉬며 내려놓고 말았지요. 그래도 돈절래는 마냥 즐거워서 날마다 노래를 불렀어요. 돈절래 돈절래. 참다 못한 어머니가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이놈아, 돈이 어디 있다고 돈을 주워와. 돈절래 돈절래. 어머니는 어이가 없어 허허 웃고 말았죠. 그래, 제발 어디 가서 돈 좀 주워와 봐라. 그 말에 돈절래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문 밖으로 쏜살같이 달려나가 버렸어요. 놀란 어머니가 쫓아나갔지만 벌써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대요. 돈절래는 걷고 걸어서 한 주막에 다다랐어요. 희죽희죽 웃고 서 있는 돈절래를 보고 주모가 물었어요. 넌 누구냐? 돈절래. 뭐? 돈절래가 뭐야? 돈절래. 그러자 주막 손님들이 상을 두드리며 웃었어요. 히히히히히. 돈절래도 따라서 웃었어요. 그래서 주막은 웃음바다가 되어버렸지요. 그날부터 돈절래는 주막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어려운 일은 못했지만 간단한 심부름은 곧잘 했답니다. 누가 뭐라고 놀려도 희죽희죽 웃기만 하니 손님들은 올 때마다 돈절래를 먼저 찾았지요. 그래서 주막은 장사가 점점 더 잘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주막에는 아주 성질이 고약한 노름꾼이 한 명 드나들었어요. 개나 고양이를 돌멩이 차듯 걷어차질 않나, 아무나 발을 걸어 넘어뜨리질 않나. 심술보가 하나 더 달린 사람 같았지요. 노름꾼은 돈절래만 보면 돈꾸러미를 흔들면서 놀려댔어요. 이걸 잡으면 이 돈을 몽땅 주지. 하지만 돈절래는 고개를 흔들었지요. 남의 돈을 그냥 갖기는 싫었거든요. 어느 날 그 노름꾼은 밤새 돈을 잔뜩 땄지 뭐예요. 옳지, 이걸로 돈절래를 놀려 먹어야지. 노름꾼은 가짜 돈으로 돈꾸러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진짜 돈은 빨간 주머니에, 가짜 돈은 파란 주머니에 슬쩍 넣어두었지요. 노름꾼은 돈 주머니를 들고 주막으로 갔어요. 마침 돈절래가 없어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병상에서 소르르 잠이 들었어요. 그 바람에 돈주머니들이 바닥으로 툭툭 떨어지고 말았지요. 그러자 강아지들이 쪼르르 달려와 돈꾸러미를 꺼내 짤랑짤랑 물고 놀았어요. 그 소리에 잠이 깬 노름꾼은 화들짝 놀라 소리쳤어요. 저리 가 이놈들! 노름꾼은 강아지들을 내쫓고 허겁지겁 돈을 주워 담았어요. 그 바람에 진짜 돈이 파란 주머니로, 가짜 돈이 빨간 주머니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지요. 그때 언제 왔는지 돈절레가 마당을 쓱쓱 쓸고 있었어요. 옳지, 저 바보를 한번 놀려볼까? 노름꾼은 돈절레 앞으로 파란 주머니를 휙 던졌지요. 하늘에서 웬 주머니가 떨어졌네. 돈절레는 깜짝 놀라 하늘과 땅을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돈절레는 파란 주머니를 집어서 풀어보았어요. 우와, 그 속엔 반짝반짝 빛나는 돈꾸러미가 가득 들어있지 않겠어요? 돈절레는 너무나 기뻐서 쌀이비도 내던지고 휑하니 달려나갔어요. 얘 어딜 가니? 놀란 주모가 쫓아나갔지만 벌써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노름꾼은 배를 잡고 웃어댔지요. 으하하하, 저 바보. 어디 가서 실컷 두들겨 맞겠군. 주모, 오늘 술값은 내가 톡톡히 쳐주지. 노름꾼은 빨간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어요. 그런데 노름꾼에게서 돈을 받은 주모가 소리를 꽥 지르지 뭐예요. 에그머니, 몽땅 다 가짜 돈이네. 노름꾼은 돈 주머니를 들여다보더니 털퍼덕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야? 아무도 노름꾼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술값을 내지 못한 노름꾼은 사람들한테 실컷 두들겨 맞았지요. 돈절레는 달리고 또 달려서 드디어 집에 도착했어요.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는 뛰어나와 돈절레를 얼싸 안았지요. 돈절레는 찰랑찰랑 돈꾸러미를 흔들었어요. 돈절레, 돈절레. 바보 아들이 돈을 훔쳐온 줄 알고 어머니는 그만 뒤로 벌렁 넘어졌어요. 돈절레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어머니는 마음을 놓았어요. 말이 씨가 된다더니 정말로 네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돈절레와 어머니는 그 돈으로 소도 한 마리 사고 논밭도 샀어요. 돈절레는 착한 아가씨를 만나 장가도 들고 늙은 어머니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지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돈절레 돈절레 하고 중얼거리며 다니게 되었다지 뭐예요. 말이 씨가 된다고 말이지요. 개구리 신랑. 옛날 어느 마을에 아름다운 세 딸을 둔 영감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영감님은 딸들이 멋진 신랑을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어요. 딸들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난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그러던 어느 날 영감님의 꿈속에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여보게, 어서 일어나 연못으로 가보게. 연못에 자네가 그토록 바라던 사윗감이 있을 걸세. 연못에 훌륭한 사윗감이 있다고요? 잠에서 깨어난 영감님은 서둘러 연못으로 갔답니다. 분명히 연못이라고 했지? 그런데 이 사윗감이 어디에 있다는 거지? 깨골깨골,
영감님, 저 여기 있어요. 영감님이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니 커다란 왕개구리가 마치 금으로 만들어진 듯 찬란한 빛을 내고 있었어요. 이런 왕개구리잖아. 넌 개구리인데 어떻게 사람과 혼인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래도 저를 데리고 가셔서 세 따님 중 한 분과 혼인을 시켜주세요. 영감님은 개구리의 말에 몹시 당황했어요. 영감님은 사람이 아닌 개구리를 사위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했어요. 하지만 금빛 왕개구리가 보통 개구리는 아닌 듯하여 일단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영감님은 세 딸을 불러 꿈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그러니 얘들아, 너희 중에 한 명이 이 금빛 왕개구리와 혼인을 하여야겠구나. 이 말을 들은 큰딸과 둘째 딸이 동시에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더러 저 징그러운 개구리와 혼인을 하라고요? 말도 안 돼요. 큰딸과 둘째 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가버렸어요. 영감님이 한숨을 길게 내쉬자 막내딸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이 개구리와 혼인을 할게요. 영감님은 귀여운 막내딸을 개구리에게 시집 보낼 생각을 하니 몹시 안타까웠어요. 결국 개구리와 막내딸은 혼인을 하였지요. 그날 밤 방 안에 둘만 남게 되자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죄송하지만 세숫대야에 깨끗한 물을 떠다 주시겠어요? 막내딸은 아무 말 없이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왔어요. 순간 개구리가 세숫대야 속으로 첨벙 빠졌어요. 그러자 개구리는 온데간데 없고 멋진 모습의 청년이 서 있는 것이었어요. 너무 놀라 넋을 잃고 서 있는 막내딸을 보고 청년이 말했어요. 저는 본래 금나라의 왕자인데 나쁜 요술에 걸려 개구리가 되었답니다. 막내 아가씨의 착한 마음씨 덕에 오늘에서야 요술에서 풀려났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 개구리가 금나라의 왕자라고? 난 몰라. 이 모습을 몰래 훔쳐보던 큰딸과 둘째 딸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개구리의 색시가 된다고 할걸.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답니다. 장에 가는 당나귀.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부지런하다고 늘 칭찬했지요. 어디 그뿐인가? 마음씨도 아주 고와. 모두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줏대가 없는 게 탈이야. 옳은 말이네. 사람들 말대로 아버지는 남의 말을 듣고 무작정 따라하는 성격이 흠이었지요. 하루는 아버지가 아침 일찍부터 장에 갈 준비를 하였어요. 얘야, 어서 장에 갈 채비를 해라. 당나귀를 팔아야겠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당나귀를 판다고요? 그래. 아버지는 당나귀 고삐를 잡고 밖으로 나왔어요. 와, 어서 가자. 당나귀는 더운 입김을 푸 내쉬었어요. 아버지는 당나귀 고삐를 잡고 아들은 당나귀 뒤를 따라갔어요. 아버지, 아주머니들이 자꾸 우리를 쳐다봐요. 아버지가 무슨 일인가 주위를 둘러보기도 전에 동네 안악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좀 보세요. 이렇게 더운데 아들을 걷게 하다니. 당나귀에 태워서 가면 좀 좋아. 안악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웃었어요. 그런가? 아버지는 안악들의 말이 그럴듯하여 아들을 당나귀에 태웠어요. 그러고는 다시 한참을 걸어갔어요. 산을 넘고 들을 지나 어느 마을 앞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자꾸 우리를 쳐다봐요. 나무 밑에 쉬고 있던 할아버지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말했어요. 저 꼴 좀 보게나. 저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이 어디 있누. 늙은 아비는 걸어가고 젊은 아들이 당나귀를 타고 가다니. 그럴 수도 있겠구먼. 아버지는 그것도 그럴듯했어요. 얘야, 이번엔 내가 타고 가마.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리라고 하고 당나귀 등에 올라탔어요. 얼마 뒤 여인들이 물을 깃는 우물가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여인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말했어요. 저런 인정머리 없는 남자가 있나? 자기만 타고 아들은 걷게 하다니. 둘이 함께 타고 가면 어때서? 아들 사랑이 없나 봐요. 그 소리를 들은 아버지는 그 말도 또 그럴듯해서 아들을 함께 태우고 길을 가게 되었어요. 두 사람을 태운 당나귀는 힘들게 꺼덕꺼덕 걸어갔지요. 얼마를 가다가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곳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더니 혀를 찼어요. 에그, 저런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을 봤나? 한꺼번에 두 사람이 저 약한 당나귀를 타고 가다니. 보아하니 저 당나귀는 지쳐서 곧 쓰러지겠군 그려. 그러면 안 되지. 아버지와 아들은 깜짝 놀라 당나귀에서 뛰어내렸어요. 하지만 당나귀는 많이 지쳤는지 비틀거렸어요. 아버지, 당나귀가 힘들었나 봐요. 아들이 당나귀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얘야, 할 수 없다. 우리가 메고 가자. 아버지와 아들은 당나귀를 떠매고 장까지 걸어갔어요. 그 모양을 본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으하하하, 저거 좀 봐. 당나귀를 메고 간대. 사람들의 놀리는 소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따라왔대요. 가장 훌륭한 사윗감. 어느 시골에 다정한 지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둘은 아주 행복했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답니다. 바로 오래도록 아기가 없었던 거예요. 지부부는 정성을 다해 예쁜 아기를 하나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렸어요. 그 정성이 갸륵했던지 얼마 뒤 정말로 예쁜 딸이 태어났답니다. 쥐부부는 늦게 얻은 귀한 딸을 금이야 오기야 키웠어요. 딸도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지요. 얼마나 예뻤던지 총각지들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앞다투어 찾아왔어요. 그러나 쥐부부는 아무리 멋진 총각지가 와도 마음에 차지 않았답니다. 우리 사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해야 해요. 지부부는 사윗감을 직접 찾아 나서기로 했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훌륭한 사윗감은 누굴까요? 남편지가 묻자 아내지가 대답을 했어요. 혹시 하늘에 있는 햇님이 가장 훌륭하지 않을까요? 그럴지도 몰라. 햇님은 온 세상을 따뜻하게 비출 정도로 힘도 세고 아름답기까지 하니까 말이에요.
지부부는 긴 사다리를 만들어 타고 햇님에게로 올라갔어요. 마침 햇님을 만난 쥐부부는 두 손을 모으고 부탁을 했어요. 햇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아름다우니 우리 사이가 되어주세요. 그러자 햇님이 껄껄 웃었어요. 우리 사위가 되어주시는 거지요? 햇님은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요. 안 돼요. 나보다 더 힘이 세고 잘난 것이 있어요. 햇님의 말에 지부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 햇님보다 힘센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햇님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지요. 바로 먹구름이랍니다. 내가 아무리 빛을 비추려고 해도 먹구름이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지부부는 실망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로 가야 먹구름을 만날 수 있을까요? 햇님이 친절하게 먹구름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었어요. 아마 바닷가 절벽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지부부는 먹구름을 찾아 바닷가로 향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윗감을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내 지의 말에 남편 지도 맞장구를 쳤지요. 바닷가 절벽에 다다른 지부부는 먹구름을 불렀어요. 먹구름님, 어디 계세요? 마침 먹구름이 윙윙 하고 달려와 지부부 앞에서 멈춰 섰어요. 무슨 일인데 나를 부르시오? 먹구름님이 힘이 제일 세다고 하니 우리 사위가 되어주세요. 그러자 먹구름은 머리를 흔들었어요. 나는 해는 가릴 수 있지만 바람은 당할 수가 없어요. 바람이 세게 불면 나는 꼼짝없이 쫓겨난답니다. 그러니 바람이 나보다 훨씬 힘이 세지요. 쥐부부는 다시 바람을 찾아갔어요. 왜 나를 찾고 있나요? 가장 힘센 사윗감을 찾으러 왔답니다. 바람님이 우리의 사위가 되어주세요. 바람은 후 하고 바람을 일으켜 힘자랑을 했지만 역시 고개를 살래살래 저었어요. 내가 먹구름보다는 힘이 셀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건 아니랍니다. 그럼 누가 가장 힘이 세다는 말이에요? 아내지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내가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저 산 위에 있는 돌부처는 끄떡도 하지 않는답니다. 쥐부부는 다시 돌부처를 찾아 산으로 올라갔어요. 여보, 좀 쉬었다 가요. 너무 힘이 들어요. 우리 귀한 딸을 위한 것이니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지부부는 쉬지 않고 영차 걸어갔어요. 누군가 먼저 돌부처를 사위로 맞아버리면 안 되니까요. 드디어 지부부는 산꼭대기에서 돌부처를 만났어요. 돌부처님, 당신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힘도 세고 가장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 사위가 되어주세요. 지부부는 돌부처에게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돌부처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해나 먹구름이나 바람은 하나도 무섭지 않지만 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쥐랍니다. 내가 아무리 떡 버티고 서 있어도 쥐들이 사각사각 내 발밑에 구멍을 내면 꼼짝없이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니 쥐가 가장 힘이 세지 않겠소. 쥐부부는 돌부처의 말에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쥐부부는 왠지 기분이 우쭐해졌어요. 우리가 괜한 고생을 하고 다녔나 봐요. 산을 내려오며 남편 쥐가 아내 쥐에게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가장 훌륭한 사윗감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말이에요. 마을로 돌아가서 힘세고 훌륭한 사윗감을 고르도록 합시다. 지부부는 한바탕 크게 웃었답니다.
마을로 돌아온 지부부가 사윗감을 구한다는 소문은 금세 퍼졌어요. 마을 근처의 총각지들이 지부부의 집으로 모여들어 힘을 뽐내고 제 자랑을 늘어놓았지요. 지부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총각지를 사위로 맞아들었어요. 이제 마음이 든든하구먼. 그래요, 우리 딸과 너무 잘 어울리는걸요. 지부부는 만족한 표정으로 딸과 사위를 바라보았어요. 그 뒤 딸 부부는 부모님을 잘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개암 열매와 도깨비.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쟁이 형과 착한 동생이 살았어요. 욕심쟁이 형은 마음보가 고약해 얼굴 가득 심술이 덕지덕지 붙었고 인정머리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었지요. 얼마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욕심쟁이 형은 혼자서 재산을 몽땅 차지하고 늙은 어머니와 동생을 모른 척했어요. 착한 동생은 외딴 곳 허름한 초가집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동생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쉬지 않고 나무를 해서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지요. 오늘도 나무 많이 해서 어머니 맛난 음식 사드려야지. 동생은 콧노래를 부르며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가자 가자 어서 가자 나무하러 어서 가자 나무해서 고기 사고 나무해서 쌀도 사고 불쌍하신 어머니께 따뜻한 밥 해드리자. 동생은 더 좋은 땔감을 구하려고 산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갔어요. 그때 톡! 머리 위로 개암 하나가 떨어졌어요. 개암이네. 어머니 갖다 드려야지. 동생은 개암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지게 가득 나무를 하고 개암을 줍는 사이 어느새 주위가 어둑어둑해졌어요. 너무 깊이 들어왔나? 큰일 났네.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지가 않아. 동생은 조심조심 길을 찾다가 빈집을 발견했어요. 잘됐다. 쉬었다가 날 밝으면 가야지. 삐거덕. 깊은 산속 빈집은 낡고 몹시 으스스했어요. 무섭지만 달리 갈 곳이 없으니 어쩔 수 없지. 잠이 들면 무서움도 사라질 거야. 빈집을 둘러보던 동생은 구석에 있는 다락으로 올라가 잠을 청했어요. 동생이 몸을 잔뜩 웅크리고 막 잠이 들려는 순간 쿵쿵쿵 웅성웅성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동생은 다락방 문틈 사이로 밖을 살펴보았어요. 쿵짝쿵짝 놀아보세. 빈집으로 들어온 도깨비들은 방망이를 휘두르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밤 나와라 뚝딱 고기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는 뚝딱뚝딱 맛있는 음식을 척척 만들어냈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은 동생은 꼬르륵 꼬르륵 배가 고팠어요. 뭐 먹을 게 없을까? 맞아, 개암이 있었지? 개암이라도 입에 물고 있어야겠다. 그런데 그만 개암이 입안에서 큰 소리를 내며 깨졌어요. 딱! 개암 소리에 깜짝 놀란 도깨비들이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어요. 하지만 곧 조용해지자 다시 음식들을 먹으면서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였지요. 그 모습을 보자 동생은 더욱더 배가 고파져 개암 하나를 또 입에 물었어요. 그런데 딱! 개암은
더 큰 소리를 내며 깨졌어요. 집이 무너진다. 도깨비들은 허겁지겁 집 밖으로 달아났어요. 날이 밝자마자 동생은 도깨비가 두고 간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집으로 갔어요. 어머니, 이것 보세요. 동생은 도깨비 방망이를 꺼내어 소리쳤어요. 새집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그랬더니 초가집이 사라지고 으리으리한 새집이 뚝딱, 금돈이 와르르르르 쏟아졌지요. 동생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알게 된 욕심쟁이 형은 한달음에 산으로 올라갔어요. 도시란 개암 잔뜩 가져가서 나도 도깨비 방망이를 몽땅 가져와야지. 형은 개암나무를 마구 흔들어 우수수 떨어진 개암을 정신없이 주워 담았어요. 그러고는 대낮부터 빈집 다락방에 누워 도깨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지요. 어서 헤어져라. 네가 져야 도깨비 방망이 내 것이 된다. 기다리다 지친 형이 깜빡 잠이 들렸는데 도깨비들이 빈집으로 들어섰어요. 쿵쿵쿵 웅성웅성. 얼커니 드디어 왔구나. 형은 얼른 입속에 개암을 넣고 딱 깨물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도깨비들이 놀라지도 않고 다락방으로 뚜벅뚜벅 걸어왔어요. 그러자 형은 계속해서 개암을 깨물었지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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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우리가 떠석을 줄 알고 우리 방망이 훔쳐간 놈이 바로 너지. 우리 방망이 내놔. 도깨비들은 쉴 새 없이 형을 때렸어요. 아이고, 사람 살려! 형은 실컷 두들겨 맞고 어기적 산을 기어서 내려왔답니다. 흥부와 놀부.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쟁이 형 놀부와 착한 동생 흥부가 살았어요. 놀부는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을 혼자 다 차지하고 싶어서 흥부를 내쫓기로 마음먹었지요. 이놈 흥부야, 네 식구들을 데리고 이 집에서 썩 나가거라. 흥부는 기가 막혀 놀부 앞에 엎드려 빌었어요. 형님, 이 추운 겨울에 어디로 나가란 말이오? 이놈이 내가 네 갈 곳까지 알려주랴? 잔소리 말고 썩 나가거라. 놀부는 쌀 한 톨, 돈 한 푼 주지 않고 흥부를 내쫓았지요. 흥부는 깊은 산골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흥부는 나무도 하고 남의 집 일도 해주며 쉬지 않고 일했지요. 하지만 흥부네 식구들은 굶는 날이 훨씬 많았어요. 아이고, 아버지, 배고파 죽겠어요. 밥 좀 주세요. 아이들은 흥부만 보면 밥을 달라 졸라대며 울었어요. 흥부는 식구들이 굶는 것을 보다 못해 놀부를 찾아갔어요. 형님, 식구들이 굶고 있으니 살 좀 주시오. 뭐라고? 내 놈에게 줄 게 있으면 차라리 우리 집 개를 주겠다. 가을이 되면 꼭 갚으리다. 쌀 좀 주시오. 네가 굶든 말든 난 모른다. 썩 나가거라. 놀부는 몽둥이를 가져와 흥부를 흠신 두들겨 패서 대문 밖으로 내쫓았어요. 흥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빈손으로 돌아왔지요. 겨울이 가고 새봄이 왔어요. 제비 한 쌍이 날아와 흥분의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비 새끼들이 몹시 시끄럽게 우는 거예요. 흥부가 가서 보니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제비 새끼들을 잡아먹고 있었어요. 구렁이는 입을 쫙 벌리고 하나 남은 제비 새끼마저 막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이놈, 썩 물러가거라! 흥부는 몽둥이로 구렁이를 때려 눕혀 제비 새끼를 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비 새끼가 둥지에서 날기 연습을 하다가 그만 땅에 툭 하고 떨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흥부는 제비 새끼를 보듬어 안고 부러진 다리를 정성스레 헝겊으로 묶어주었지요. 제비 새끼는 곧 나아서 무럭무럭 자랐어요. 가을이 되자 흥분의 제비는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갔어요. 겨울이 가고 새봄이 왔어요. 어느 날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와 흥분의 집 위에서 맴을 도는데 가만 보니 다리가 부러졌던 그 제비예요. 흥부가 반갑다고 아는 척을 하자 제비가 씨앗 하나를 흥분의 집 마당에 툭 떨어뜨렸어요. 아니, 이게 뭐야? 박씨잖아. 흥부는 울 밑에 박씨를 심었어요. 박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랐어요. 얼마가 지나자 지붕 위에 보름달 같은 둥근 박이 3개 열렸지요. 흥부는 식구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배고픈데 저 박이라도 타서 죽이나 끓여 먹자. 흥부는 첫 번째 박을 타기 시작했어요. 슬근슬근 톱질이야 어기 어차 당기어라. 박 속으로 죽 끓이고 껍데기로 바가지 하세 슬근슬근 실근실근 시르르르르르르르르. 그러자 박이 쩍 갈라지면서 와르르르르르르 하얀 쌀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박에서는 온갖 비단이며 옷감이 쏟아져 나왔어요. 세 번째 박에서는 웬 사람들이 때를 지어 몰려 나와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떡하니 지어 놓았어요. 그래서 흥부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죠. 흥부 소식을 들은 놀부는 잔뜩 샘이 나서 흥부를 찾아왔어요. 네 이놈, 도둑질을 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리 큰 부자가 되었겠느냐? 놀부는 흥부에게 호통을 쳤어요. 흥부는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 덕분에 부자가 된 이야기를 놀부에게 다 들려주었죠. 놀부는 자기도 부자가 되고 싶어 산으로 들러 제비를 잡으러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제비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지요. 놀부는 제 집 처마 밑에 제비 둥지를 수도 없이 지어놓고 제비가 오기만을 눈이 빠져라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비 한 쌍이 날아들어 둥지에 알을 낳았어요. 놀부는 언제 새끼가 나오나 알을 이리 만져보고 저리 만져보고 했어요. 그렇게 하도 만지니까 알이 다 골아버리고 딱 하나만 남았지 뭐예요. 마침내 하나 남은 알을 깨고 제비 새끼가 나왔어요. 제비 새끼가 무럭무럭 자라서 날기 연습을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놀부는 참다 못해 제 손으로 제비 다리를 뚝 하고 분질러 버렸어요. 그러고는 시치미를 떼고 제비 다리를 비단 헝겊으로 메어주었지요. 아이고 불쌍한 것, 빨리 나서 내년 봄에 박씨 하나 꼭 물어오너라. 가을이 되자 놀부네 제비도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갔어요. 겨울이 가고 새봄이 왔어요. 남쪽 나라에 갔던 제비가 놀부네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비는 씨앗 하나를 놀부네 집 마당에 툭 떨어뜨렸어요.
얼씨구나, 박씨로구나. 이제 나도 큰 부자가 된다. 놀부는 담 밑에 박씨를 심었어요. 박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랐어요. 얼마가 지나자 지붕 위에 보름달 같은 둥근 박이 3개 열렸지요. 박이 여물자마자 놀부는 박을 타기 시작했어요. 슬근슬근 톱질이야 어기어 차당기어라 복바가지 열리면서 금은 보아 쏟아져라 슬근슬근 실근실근 시르르르르르르르. 그런데 박이 쩍 갈라지면서 우르르르르르르 웬 거짓대가 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거지들은 놀부네 집 쌀이며 돈이며 온갖 살림살이를 싹 긁어갔어요. 아이고야, 이게 웬 난리냐? 놀부는 그래도 욕심을 버리지 않고 2번째 박을 탔어요. 이번에는 진짜로 큰 부자 만들어줄 박이렸다. 슬근슬근 실근실근 시르르르르르. 그런데 박이 쩍 갈라지면서 집채만한 장수가 2눈을 부라리며 튀어나왔어요. 내 이놈 놀부야, 착한 동생을 쫓아내고 죄 없는 제비다를 부려뜨렸으니 네 죄를 알렸다. 장수는 커다란 몽둥이를 휘둘러 놀부를 흠씬 두들겨 패주었어요. 아이고야, 나 죽네. 놀부 살려라. 놀부는 그래도 욕심을 버리지 않고 3번째 박을 탔어요. 이 박은 제일 크고 누렇게 빛나니 분명 금은보화가 그득할 테지. 슬근슬근 실근실근 시르르르르르르르르. 그런데 박이 쩍 갈라지면서 싹 누런 똥물이 강물처럼 쏟아졌어요. 똥물은 끝도 없이 흘러나와 놀부와 놀부네 집을 송두리째 덮어버렸지요. 아이고야, 나는 망했네. 놀부는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흥부가 이 소식을 듣고 곧 달려왔어요. 흥부는 놀부를 자기 집에 데려가 함께 살자고 했어요. 놀부는 그제야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쳤지요. 그 뒤로 흥부와 놀부 형제는 사이좋게 오래오래 잘 살았대요. 선녀와 나무꾼. 옛날 깊은 산골에 어떤 나무꾼이 살았는데 늦도록 장가도 못 가고 어머니랑 단둘이 살았어요. 하루는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루 한 마리가 뛰어와서는 이러는 거예요. 나무꾼님, 나무꾼님, 나 좀 숨겨주세요. 나무꾼은 얼른 수북이 해놓은 나무땀 밑에 노루를 숨겨주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사냥꾼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여기 지나가는 노루 한 마리 못 봤소? 나무꾼은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지요. 노루가 다 뭐요? 나무하느라 등골이 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노루 아니라 노루 할아범도 못 봤소. 그 말을 듣고 사냥꾼이 그냥 가버리자 노루가 나와서 말했어요. 나무꾼님,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보답으로 제가 장가가게 해드릴게요. 그러고는 산 너머를 가리켰어. 저기 저 산 보이시죠? 저 산 등성리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보름달 뜨는 밤이면 하늘에서 선녀 셋이 내려와 목욕을 할 거예요. 그때 막내 선녀의 날개 옷을 몰래 숨겨두세요. 그럼 옷이 없어 하늘로 못 올라갈 테니 그때 같이 살자고 하면 나무꾼님 각시가 될 거예요. 하지만 아이를 셋 낳기 전에는 절대로 옷을 주면 안 됩니다. 나무꾼은
보름달 뜨는 밤에 노루가 가르쳐준 연못으로 가보았어요. 나무꾼이 숨어서 기다리는데 정말로 선녀 셋이 내려와서 목욕을 하네요. 나무꾼은 살살 기어가서 막내 선녀의 날개옷을 가만히 훔쳤어요. 선녀 셋이 목욕을 다 하고 나와서 옷을 입는데 막내 선녀 옷만 없었지요. 그래 두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고 막내 선녀만 남았어요. 막내 선녀가 혼자 남아 엉엉 울고 있는데 나무꾼이 다가가 말했어요. 선녀님, 울지 마세요. 여기서 나랑 같이 살아요. 선녀는 나무꾼하고 함께 살게 되었어요. 아이도 낳고 잘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선녀가 잃어버린 날개옷 이야기를 하며 슬퍼했어요. 나무꾼은 옷을 숨긴 게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아이를 둘이나 낳았으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도 들어 선녀에게 날개옷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선녀는 날개옷을 입고 아이를 하나씩 양 겨드랑이에 끼고는 하늘로 헐헐 날아가 버렸어요. 나무꾼은 발을 동동 구르고 엉엉 울었지만 아무 소용 없었죠. 그러게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나요? 어느새 노루가 나타나 말했어요. 이제 선녀들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고 대신 두레박으로 연못물을 퍼올려 목욕을 한답니다.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오면 세 번째 두레박에 올라타고 가세요. 나무꾼은 노루가 일러준 대로 그 연못가에서 숨어서 기다리다가 세 번째 두레박에 올라탔어요. 그랬더니 정말 두레박이 하늘로 슬슬 올라가네요. 선녀와 아이들이 나무꾼을 보더니 얼싸안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선녀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타나 말했어요. 땅에서 살던 사람이 하늘에서 살려면 그만한 재주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 내일 우리 집으로 와서 우리를 찾아보거라. 만약 못 찾았다간 당장 목을 베겠다. 그래 나무꾼이 걱정이 돼서 끙끙 앓고 있자니 선녀가 물었어요. 여보, 무엇 때문에 그러세요? 내일 일이 걱정이 돼서 그래요. 아무 걱정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된답니다. 선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나무꾼에게 차근차근 일러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무꾼은 선녀의 아버지 집에 갔어요. 가자마자 담 모퉁이 누런 수탉에게 대뜸 말했어요. 아이고 장인어른, 어째서 수탉이 되어 거기 계십니까? 어서 방으로 들어가서 인사 받으시지요. 그러고는 담장 위의 구렁이에게 말을 했지요. 아이고 장모님, 어째서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어서 방으로 들어가서 인사 받으시지요. 그랬더니 선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만한 재주면 하늘에서 살만한 재주가 있구나. 그런데 이번에는 두 언니들이 나섰어요. 그런 재주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지. 우리가 화살 3대를 쏠 테니 그 화살들을 다 찾아와야 해요. 두 언니들은 화살 3대를 아주 멀리 쏘았어요. 그래 나무꾼이 또 걱정이 돼서 끙끙 앓아 누워 있는데 선녀가 검은 강아지를 내주면서 말했어요. 이 강아지를 따라가면 화살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때 화살을 가슴 속에 깊이 숨고 와야지 절대로 꺼내서 보면 안 됩니다. 선녀 말대로 강아지를 따라가 보니 화살이 있었어요. 나무꾼은 화살 3대를 모두 찾았지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이 화살들이 잘 있나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 가슴 속에 넣어둔 화살을 살짝 꺼내보는데 난데없이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화살을 탁 채가네. 그런데 그 화살을 까마귀가 다시 탁 채가더니 이번에는 솔개가 다시 툭 채가지고 날아가 버렸어요. 이젠 다 틀렸구나. 나무꾼은 그만 풀이 죽어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선녀가 웃으면서 화살을 내주는 거예요. 여보, 이것이 없어져서 그러지요? 아니, 이걸 어떻게 당신이 가지고 있나요? 우리 언니들이 까치랑 까마귀로 변해서 빼앗은 걸 내가 솔개로 변해서 도로 빼앗아 온 거랍니다. 이렇게 해서 나무꾼은 선녀랑 아이들이랑 하늘에서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무꾼은 날이 갈수록 어머니 생각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나무꾼은 선녀한테 땅에 좀 다녀오게 해달라고 졸랐지요. 선녀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지만 나무꾼이 하도 졸라대자 결국은 말을 내주며 말했어요. 정 그렇다면 이 말을 타고 가세요. 하지만 땅에 내려가더라도 절대로 말에서 내리면 안 됩니다. 만약 말에서 내려 땅을 밟게 되면 당신과 나는 영영 못 만나게 된답니다. 선녀는 나무꾼에게 단단히 일렀어요. 나무꾼은 말을 타고 눈 깜짝할 새에 땅으로 내려왔어요. 어머니! 나무꾼이 부르니 어머니가 한 걸음에 내달아 나왔어요. 아유, 너 어디 갔다 인제 오는 거냐? 어서 들어오너라. 어머니, 저는 못 들어가요. 그저 인사만 드리려고 왔어요. 나무꾼은 어머니가 붙드는 걸 한사코 뿌리쳤지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국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라면서 국을 내왔어요. 나무꾼은 그거마저 거절할 수가 없어서 말 위에서 국을 먹었죠. 그러다 그만 국을 엎질러 버렸지 뭐예요. 뜨거운 국물이 말등에 쏟아지자 말이 놀라서 훌떡 뛰고 그 바람에 나무꾼이 말에서 떨어졌어요. 나무꾼이 땅을 밟자마자 말은 순식간에 하늘로 올라가 버렸죠. 나무꾼은 하늘에 대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고, 국이 쏟아져서 아이고, 아이고. 그 순간 나무꾼은 그만 장닭이 되어버렸어요. 국을 먹다가 하늘로 못 올라가게 된 게 너무 안타까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닭은 하늘을 바라보며 꽃기요 하고 우는 거래요.